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One great danger of intellectual property 나왔는데요. 어떤 지적인 재산권에 대한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은 바로 뭐가 위험이냐면 자유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intellectual property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저작권 정도로 해도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저작권 정도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유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글입니다. AAC가 하나 나왔었죠. 단백질 분자에 대한 어떤 재산권이 있으면 남들이 연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단백질에 대한 연구 자유가 위협을 받으면 결국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앞에 나왔던 단백질 연구도 마찬가지고 연구를 우리가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 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연구를 통해서 건강 연구 같은 경우 이게 방해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어떤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A씨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암이죠.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연구가 저작권 또는 재산권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내가 와닿는 거리로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 이런 암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연구에 있어서 저작권이나 재산권으로 더 이상 연구가 방해받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질병 회사가 이제 어떤 유전자와 관련해서 치료제를 만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보호할 권리는 저희들 질병 회사에게 있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그 특허를 이용해서 질병의 근원과 연관된 유전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병에 있어서 치료제를 만든 건 잘한 일이지만 또 어떤 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가 여기에 대한 저작권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무도 이거 연구하지 마 라고 해버리면 인류의 어떤 건강에 있어서 발전은 없겠죠? 라는 내용입니다. 4강의 6번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일단 많은 여성들이 내면의 어떤 비평가를 갖다가 발견하는데요. 이 내면의 비평가가 소리를 크게 낸대요. 특히 뭐 했을 때 소리를 크게 내냐면 가장 마음 깊이 있는 꿈에 다다랐을 때 이 내면의 비평가가 큰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거기서 이제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해설지에는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원래는 vulnerable 하면 뭐 취약한이라는 뜻도 있긴 하죠.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의 깊이 간직한 꿈에 다가갈 때 비평가가 큰 소리를 내는데 어쨌든 마음의 깊이 간직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비평가가 큰 소리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취약하다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여성을 갖다 한번 그려보면 설명을 해서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음속의 깊은 곳, 이곳에는 이제 어떤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있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는 어떤 내면의 비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사람들은 가장 갈망하는 것을 향할 때,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해 갈 때 가장 당혹스러운 자기의심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왜 가장 당혹스러운 자기의심을 경험하는지는 다음에 내용에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면에 있는 비평가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비평가가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가장 당혹스러운 자기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락지대라는 거, 안정지대라는 건요, 꿈에 다가가기 전에 원래 자신이 있었던 곳, 이곳이 이제 안락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평소 살던 대로 안락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어떤 문이 있겠죠. 브레이크스루라고 나오는데 돌파구가 되는 거죠. 그 꿈으로 가는 돌파구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지문에서는 문지기가 평소에 자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깨어나서 소리를 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락지대에서 나오려고 한다는 건 결국 다시 꿈으로 들어가려고 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비평가가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소리를 낸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당혹스러워지기 때문에 자기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 비평가가 내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막는 사람은 오지마 이렇게 하겠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문을 막고 있는 비평가도 더 황급하게 이제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평가 내면의 목소리가 더 커질수록 너가 더 꿈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playing bigger 해서 더 가까이 간다는 것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4강의 7번 보시면요. Researchers of the Earth System have been focused.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들이 초점을 두고 있네요. 특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st and interconnected process that create our environment까지만 보겠습니다. 해석으로 보면 지구 시스템 연구는 시스템은 이제 냅두고요. 자,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광대하고 상호 연관된 어떤 과정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연구를 집중한다는 거죠. 개괄적인 내용만 보면은요, 지구 생명 유지 체계인데 그냥 결국 어떤 지구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빠르게 발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은 근시안적이라 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수백, 수천 년간의 과정을 걸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사이에 우리 역사에서 만들어진 수년 또는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 지질학적 시간 감각이라는 건 이제 앞에 있었던 지구의 어떤 긴 시간을 말하겠죠. 지구의 시스템이 확립된 이 긴 시간을 사회 정치적 시스템에 포함시킬 진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건 당연히 지구가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걸 순식간에 정치, 경제, 사회에서 활용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구 시스템이 결국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를 활용되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성공한다면,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 21세기 초반의 사람인데 그냥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구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을 이미 미리 예견한 사람들, 산처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기죠.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미리 예견한 선조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것까지도 예견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선조들이 살았던 삶이 어떤 인류의 계몽의 시기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견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강의 8번 보겠습니다. 결국 문화적 대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둘 다 하나의 핵심 가정을 공유한다는 건 공통된 가정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일단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A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뭐랑 뭐를 연결시키냐면 어떤 문화를 갖다가 어떤 신념에 대한 창이라고 그 시적 수준의 문화 가치와 신념에 대한 창이라고 했으니까 문화랑 일단 사회를 볼게요. 일단 문화와 사회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명 결정론이니까요. 문화라는 건 결국 사회의 발달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니까 문화랑 사회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치맛단, 이제 예시로는 치맛단이 나왔어요. 치맛단을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치마라는 문화를 보면 그때 당시 사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학자는요. 아니다. 이 치맛단은 뭐가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치맛단을 보면은 치맛단이라는 문화를 보면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제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조장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 대 경제의 관계로 본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체제가 있는데 문화랑 사회를 연결시키냐 아니면 문화랑 경제를 연결시키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통된 핵심 가정이 있는데 치맛단 길이가 결국은 어떤 커다란 사회적 영향이라고 이 사회랑은 같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 어떤 커다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치맛단 길이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치맛단만 봐도 뭐 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공통점은 있지만 어떤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강의 9번입니다. It is clear that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 이것 보시면 single initial encounter with a word니까 어떤 단어를 갖다가 처음에 한 번 마주쳤죠? 근데 그게 leave a memory trace of its use 했으니까 그 사용의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 공부를 하시는 거 보면 돼요. 단어를 처음 본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음에 생각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이 한 번 봤다는 그런 흔적은 남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꾸로 반대 사실, counterfactual을 가정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만약 단어를 봤는데 흔적이 안 남아버리면 다음에 그 단어를 두 번째 봤을 때도 전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영영 낱말의 학습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낱말을 한 번 봤을 때도 어떤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은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낱말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에 노출될 때 강화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적이 남고 강화가 돼야 된다. 처음에 한 번 봤는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흔적이 점점 짙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는 strengthened upon subsequent exposure. subsequent라는 건 이제 그 다음의 이런 뜻이니까요. 다음에 노출에 있어서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단어가 학습이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단어를 학습할 때는 결국 한 번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볼 때마다 흔적이 남으면은 계속 흔적만 남기고 결국 완벽하게 기억을 남기려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여러 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의식으로 소환되긴 쉽진 않지만이라는 건 결국 봤던 흔적이 내 기억으로 소환된다는 거.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말로 봐도 되겠죠? 어떤 단어를 봤던 흔적이 내가 정확히 단어를 아는 그 지식으로 확실히 되려면 쉽진 않아요. 여러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 뇌의 수용력은 어마어마하다. 수용력 나왔네요. 수용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흔적을 남길 여지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0단어, 10,000단어를 봐도 흔적은 남길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 번 보다 보면 10,000단어 중에서 뭐 10개, 100개 정도만 강화가 되다 보면 의식으로 소환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흔적을 남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적이 결국은 기억으로 살아남는다 이런 뜻으로 brought to consciousness 아니면 recall 아니면 make explicit 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네요. 4강의 12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회사는요, 잠재적으로, 욕을 하네요. 그들의 직원들한테. 다른 수준의 다른 수준과 그 다음에 질의 어떤 참여를 하라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직원이 기계 취급이에요.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냥 하라는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사생활 하면 되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단순히 뭔가 그냥 이거 해 라는 수준이 아니라 팀으로서 어떤 회사가 혁신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순한 육체노동 이상의 어떤 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혁신을 위해서니까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어떤 생각으로라도 그 일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사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회사들이 사생활,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가 끝나고 나갔어도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구조, fabric of the social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적, 사적 공간이 구분됐는데 당연히 뒤에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공적, 사적 공간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연계의 연결망이라는 Network of Association이 나왔는데 제식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회사 발전을 위해 생각하는 거, 이 연결망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망이라는 건 회사와 집의 연결망을 말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회사 발전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제공해주는 이득이 있죠. 이 이득이 결국 조직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건 직업 시간 뿐만 아니라 내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재밌게 이제 마지막에 표현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공장이 있는 사회라 공장 가서 일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 공장 같은 사회가 돼버려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5강 보시겠습니다. 5강이 1번인데요. If you have become much less active 했네요. 뭐예요? 우울한 기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혼자 시간 보내고 활동을 갖다 잘 하지 않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우울한 기분에 집중하지 않고 싶다면 주의를 사로잡고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생각해 보라라고 했는데, 흔히 우리가 듣는 조언들이죠. 어떤 안 좋은 생각하면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뭐 뜨개질 한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단지 이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여기서 예시로는 운전 같은 경우는 너무 의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주의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뭐 제 편견이긴 하지만 지금 요즘 사회에서 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행동으로 보는 거는 좀 위험한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고 주의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굳이 트집잡자면 이런 지문이 나와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지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운전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주의를 잡지 않으니까 차라리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건데 유산소 운동이 차라리 생각 없는 걸로는 더 좋지 않나. 그만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저랑 같아요. 수학은 하지 말아요. 왜? 수학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하고 디맨딩한 일이기 때문에 수학을 풀면서 네가 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안 풀리다 보면 겪는 어려움인데 이게 오히려 자기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우울한 애가 수학 풀다가 문제 안 풀리면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실패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덜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적당한 몰입, moderately engaging한 활동이 좋다. 안 좋은 생각을 안 나게 하거나 덜 나게 한 활동을 찾아라라는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5강의 3번입니다. 스포츠가 사회 경제적인 불공평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글입니다. 스포츠를 보면 사회적 경제적 불공평이 그럴만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죠. 일단 스포츠 예시를 보면 거꾸로 봐야 돼요. 자, 승리를 했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훈련이나 재능이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보게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져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재능이 없고 노력을 안 한 걸로 생각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재능이 있고 노력을 했다는 건 결국 금전적인 성공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면 거꾸로 금전적으로 실패를 한 사람은 재능이나 노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또한 사회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정도 될 만하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쉽게 말하면 부자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자가 됐겠지, 가난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난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앞에 문장하고 이어진 겁니다. 부자는 뭐 재능이나 노력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가난한 사람은 재능도 없고 노력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라는 믿음을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이 논리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죄송해요,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소시에탈의 소셜이겠죠. 자, 어떤 사회적인 장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적인 요소죠. 노력이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예시로는 이제 뭐 아이 돌봄 부족이라는 건 이제 엄마들이 노력을 하고 싶어도 아이 돌보느라 시간이 없는 거, 이런 거겠죠. 영양 부족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으면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장벽도 고려해야 된다는 글입니다. 5강의 9번입니다. 일단 보면은 obvious problem being caused by economic growth 했네요.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걸 다행히 대학 교수들이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건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들 또한 연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환경 경제학, 천연 자원 경제학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전통적 경제학이 나왔어요. 전통적 경제학은 환경적인 영향은
외적 영향으로 여기니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관련 없는 일로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는 전통적인 경제학이고요. 환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누가 있냐면 환경 경제학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환경 경제학은 이건 그냥 환경입니다. 환경 경제학은 이런 그림이 돼요. 왜냐? 뒤에 보시면 환경 경제학은 당연히 환경을 연구하고자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보시면 환경 경제학도 여전히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을 둔 방식, 그걸 갖다 영어로 이제 잠재 가격 사용이라고 나왔는데, 측정을 할 수 있는 사실, 숫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실만을 연구하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환경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측정에 기반을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할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부분은 과소평가, marginalize 해가지고 과소평가다,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하다, 아니면 하찮격이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차이점이 있다면 후자 환경 경제학은 그래도 전통적 경제학에서 애초부터 무시했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는 점은 볼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죠.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범주에 오르다라는 겁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 범주에 오르예요. 왜요? 여기 있는 환경도 실은 아예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환경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거를 왜 범주에 안 넣냐? 그렇기 때문에 범주에 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정신적 가치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뜻이 되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환경만 고려하지 말고 측정할 수 없는 가치까지 포함해서 환경 경제학으로 보자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5강의 10번입니다. 꽤 최근까지 내용 첫 문장 봐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인간은 보통 20명의 무리를 이끌고 살고 어쩌면 아주 많은 여러 부족과 느슨하게 관련되어서 산다라는 글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자연과 서로에 대해서 열려있대. open to nature and each other 했죠? 서로에게 열려있어서 친밀하게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로 생각해야 되니까 부족으로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제 나라별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친밀하게 지내고 있대요. 그런 걸 보면 닭살 돋죠? 연인이나 엄마 아기 사이에서는 언어가 슈퍼플러러스 해가지고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언어를 갖다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네요. 언어를 통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흐려지던 때보다 이전에는 묻지도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언어 때문에 흐려졌어요. 클라우디도 됐지만 실은 언어가 없을 때는 서로 말을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언클라우디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이 말 없이 지내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 친해졌을 때 말로 친해진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 눈빛으로 친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공감이나 타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어보다는 그냥 어떤 친밀한 관계, 어떤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6강의 10번입니다. Baby who can't hear would have a stronger need. 자, 당연히 듣지 못한 아이는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항상 부모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이죠. 들리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뒤에 있으면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아이 때문에 엄마나 아빠는 항상 친근한 손짓이나 아니 미소를 아이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아기가 돌아다닐 때도 아이가 항상 부모가 곁에 있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끔 안아주거나 뽀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번에는 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보지 못한 아이는 냄새나 촉각이나 소리로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익을 얻는다는 건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냄새나 촉각이나 소리를 이용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찾는 게임을 한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센서 로드맵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손을 더듬어 가면서 집에 얘는 여기 있고 쟤는 저기에 있고 이런 어떤 로드맵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감각은 시각뿐만 아니라 많은 감각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집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알려면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눈이 아니어도 다른 감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강의 11번. 아이디에이션이라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공부해볼 만한 글이에요. 아이디에이션이 원래 이제 뜻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관념화 이렇게도 나왔는데요. 어려운 말이라. 그냥 아이디에이션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간이 기계보다 나은 점이다. 쉽게 말하면 기계는 아이디에이션이 안 좋고 인간은 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예시 볼게요. 과학자가 가설을 생각하고 기계가 작동 안 하면 작동 왜 안 하지? 하고 이유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가속은 돼요. 컴퓨터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컴퓨터가 처음부터 추진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시작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이라는 건 이 관념이 되지만 추진이라는 건 관념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거꾸로 말했네요. 가속이라는 건 관념이 아니죠. 그냥 기계가 도와주는 거이고 추진, 내가 직접 시작하는 것은 관념이 맞다는 거죠. 피카소가 말했네요. 컴퓨터는 쓸모없다. 인간에게 해답만을 줄 뿐이다. 본문에서는 절반만 맞다 그랬죠. 컴퓨터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해답만 주는 것은 맞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바로 관념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 창출, 이 아이디에이션에 능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기계화 시대가 돼도 어쨌든 이 아이디에이션에 관해서는 인간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은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읽을 수 없는 단어의 현자가 말을 하네요. 사람은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대답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관념화가 능통한 사람을 갖다가 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4강, 5강, 6강 마쳤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